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학원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학원이혼. 제2의 인생 학원이혼에서는 학원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이라는 게 다들 알다시피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혼인신고만 안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혼인신고만 안 한 정도입니다. 판례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동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간헐적인 종교,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떨 때 사실혼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혼 관련해가지고 문제되는 사례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내하고 남편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내하고 남편이라고 호칭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도우미였고요. 남편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노래방에 놀러와서 노래방 도우미도 불렀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제를 시작할 때 남편이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노래방도 다니고 도우미 부르는 노래방 다니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전 배우자하고 갈등도 있었고 별거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이제 전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래방 도우미였던 아내한테 현재 지금 남편이 결혼 상태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납니다. 일단은 남편하고 아내의 이혼 소송은 남편하고 아내 잘못으로 이혼이 둘 다 잘못이 있다 해서 이혼 소송이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상간녀 위자료 청구한 거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남편하고 그 전 배우자하고 별거한 상태에서 아내를 만난 거다.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만난 거니까 그 전 배우자의 상간녀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놈의 남편 전 배우자하고 관계 똑같습니다. 아내하고 교제 기간 중에 성격 차이 있고요. 또 이제 아내가 노래방의 도우미다 보니까 이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생활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하고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안 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내 계속 노래방 가니까 남편이 이제 계속 이제 노래방 가면 남자들하고 놀고 하니 남편이 이제 그 아내한테 불신이 생겨가지고 계속 이성관계를 추구를 합니다. 또 금전 문제도 발생하죠.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음주를 하니까 폭력도 행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유로 아내하고 남편이 다툽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 아내하고 교제하는 기간 중에 아내의 집으로 와서 아내의 딸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전 남편,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남편이 있겠죠. 자기 딸하고 이제 지금 남편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아내와 다투면 이제 며칠에서 몇 주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또 사이가 좀 풀리면은 다시 또 아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서
그 양가 가족이 함께 만난 적은 없긴 한데 그 이제 남편이 뭐 아래쪽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따로 만났거나 아내가 또 남편 쪽 부모님이나 이제 그 아버지를 따로 만나거나 하면서 이제 양가 가족을 좀 따로 만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 성당에 다녔었는데 아내한테 남편이 권유를 합니다. 나하고 같이 성당에도 가자. 또 성당에 가면은 이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새로운 아내입니다라고 소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세례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일단은 제가 양가 가족이 서로 따로따로 만났다 했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혼인을 전제해갖고 상견례를 가진 자리가 없습니다. 또 양가가 함께 만난 자리 역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생활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게 남편이 전 배우자하고 이혼소송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은 아내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남편의 어머니가 뭘 했냐? 노래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께서 이제 뭐 그 자기 자식이 새로운 여자 만나갖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 일단 어느 정도 근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걸 하면 좋은데 아내하고 남편이 보도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영업 부진으로 몇 달 만에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서로 같이 집에서 살다가 뭐 떨어졌다가 하면은 이런 교제 기간이 2년이고 거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 한 달 만에 이 이제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서로 교류를 안 해버립니다. 이후 남편은 1년 뒤에 또 다른 산악회에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참 기가 차죠. 이 가정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아내가 남편을 재벌 손괴하고 절도하고 협박, 사기 그리고 보도방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나눠줄 게 없으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 자기가 개고생을 했는데 돈 들어오는 게 없으니 남편이 횡령했다 하면서 횡령 등으로 남편을 고소를 해버립니다. 남편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도 역으로 아내를 재물 손괴, 태거불응, 주거침입, 사기로 고소를 합니다. 일단은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불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고소한 거는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서 아내가 벌금을 받습니다. 서로 이제 형사 고소하고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다투는데 민사소송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거 사실혼 해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에도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일단 뭐 횡령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라. 너가 사기친 거에 대해서 돈 받아내라. 뭐 재물 손괴, 절도, 협박에 대해서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뭐 위자료 청구하거나 그래서 거의 한 3-4개의 민사소송이 엮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결국은 그 민사소송 중에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 사실혼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갑니다. 사실혼이 인정이 돼야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사실혼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일정 기간 동거한 거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서로 물론 따로 만났지만 양가를 가족끼리 왕래한 것도 인정을 한다. 그리고 남편 어머니 도움으로 시어머니라고 호칭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남편 어머니 도움으로 보도방을 개업한 것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5가지에서 봤을 때 당신들의 관계는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일단 첫째, 노래방 도우미하고 손님으로 만났다. 그리고 당신들 첫 만남 당시에 아내는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교제 관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들이 일정 기간 동거한 건 맞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합가라고 볼 수 있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면은 남편이 별도의 집에 자기 집에 돌아가고 며칠이고 몇 주고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 이거는 너희들이 결혼을 전제한 합가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일단 혼인신고 안 한 거, 안 해도 우리가 사실혼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준다. 다만 보통 사실혼을 인정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당신들을 봤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안 보인다. 일단은 상견례도 안 했고 결혼식 및 혼인신고 계획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 거는 조금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네 번째 근거입니다. 일단은 남편하고 아내가 2년 동안 집안 대소사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판단했냐? 교제하고 동거 기간 동안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를 계속했다. 그리고 서로 또 민사소송 여러 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뭐 부부 별산제기를 하지만은 서로 이제 부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금전 부분에 대해만 다툼을 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과연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내하고 남편 같은 경우에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통념상으로 가족 질서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흔히들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고 서로 성교관계 가지고 뭐 이제 서로 이제 뭐 상견례, 그래서 뭐 이 정도 뭐 한 2달에서 3달 정도 살면은 사실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인터넷에 나오는 케이스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은 진짜 이렇게 거의 혼인신고만 안 한 정도까지 입증이 돼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 들어가겠습니다. 아내하고 남편이 15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저희 남편입니다. 우리야 물론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은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지인들도 자녀들도 특히 상대방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15년간 같은 생활을 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여기는 노년에 결혼한 사례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하고 남편 노령연금 받는 거 있고, 그리고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쓰라고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기간 7년 정도에 아내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병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관리하기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 사례는 좀 안타깝게 이제 이 진단을 받고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악화로 인해 가지고 거의 1년 뒤쯤에는 아내가 뇌출혈이 발생을 하고요.
결국 이 뇌출혈로 인해 갖고 사지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뇌출혈에 사지마비 진단까지 받고 이 파킨슨 병으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를 인지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1년 뒤에 아내의 아들이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결국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요양병원 가기 전에 사실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입원을 한 초반 동안은 남편이 일주일에 1회에서 3회 정도는 병문안을 갑니다. 참 이상하죠? 아내가 병원 가면은 보통 이제 거의 매일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일주일에 1회에서 2, 3회 정도 병문안을 갑니다. 하지만 서로 이제 거의 노령이고 하니까 병원비 및 간병비를 남편이 부담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내가 입원하고 난 1년 뒤에는 병문안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결국은 15년 동안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뭐 병원비하고 간병비도 부담하지 않고 1년 뒤에는 병문안도 중단을 해버리니 결국은 아내가 뭐 소송을 제기했겠습니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내의 아들이 어머니가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를 제기를 합니다. 이 소송 제기 목적이 뭐냐?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남편한테 일정 부분 부담하라는 취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 그리고 사실혼 해소의 그 부양료에 곁들여서 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참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거의 80대 부부입니다. 이 소송 진행 중에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밑에 상속인들이 있었죠. 상속인들이 남편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죽었으니까 소송이 종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에는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일신 전속적 권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재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신분적인 문제로 발생한 소송이면은 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소송을 수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개 신청을 상대방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아들이 이제 성년후견인 아내의 아들이 남편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 수개 신청을 했고 일단은 받아들여집니다. 일단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첫째, 이 사실 오근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법원은 이 정도 사례면은 혼인관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15년간 동거를 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혼인 의사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의 생활은 사실혼이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그러면 이 사실혼 파탈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문안 하지 않고 아내를 방치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아내를 부양한 의무를 포기한 파탄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자료 1,500만 원 나왔고 상속인들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쪽
자녀들이 3명이었다는 거죠. 이 3명한테 각 500만 원씩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한 5년이면은 10% 나오고요. 10년이면 20%에서 30% 나오고요. 15년이면은 한 40% 나오고요. 20년이면 50%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노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령연금 벌고 아내가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아들이 용돈을 주면서 생활하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아내의 각자 명의 이 재산은 사실혼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녀 용돈으로 생활한 거니까 서로 사실혼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서 까먹었으면 까먹었지 기여한 게 없다. 그래서 각자 재산은 그냥 각자 들고 와라. 그래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그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과거부양료 청구죠. 병원비하고 간병비가 약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아들이 아내를 대신해서 이 중에 절반이 과거부양료로 달라 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부양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내하고 남편 관계에서 서로 부양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사실혼이 나도. 그런데 부양료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한 당사자가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청구를 했음에도 그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이 상황 이행 지체에 빠진다고 하는데 부양 의무를 내가 청구를 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이후의 것만 부양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말 예외적으로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내가 청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인정해야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행 청구 이전에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아내가 남편한테 부양료를 청구할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르면은 과거 부양료를 청구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예외 사항으로 봐야 된다. 일단 아내 같은 경우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장기간 입원 치료했고 성경 후교 개시까지 했다. 부양료 청구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냐. 그리고 아들이 성견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난 뒤에는 남편한테 지속적으로 아내의 부양을 계속 청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양 의무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허용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상속인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빚진 것들, 아버지 갑자기 이제 적극 재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측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민법 163조 제1호에 따르면은 1년 단위의 그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 소멸시효 3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료 다달이 주는 거 아니야? 다달이 청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양료 같은 경우에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3년 전 거 부양료 내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상속인들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그 민법 163조 제1호에 정한 그 부양육 채권 같은 경우에 이거는 1년에 다달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지분적 부양육 채권이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병원비가 발생하면은 바로 지급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뭉탱이로 청구를 하는 거다. 다달이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다. 다달이 지급해야 된다고 누구도 정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3년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료 액수는 어떻게 됐냐? 그게 문제겠죠. 일단은 아들 측에서는 거의 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절반을 달라고 했죠. 근데 일단은 법원에서 판단하기로 이제 부양료 액수를 고려를 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합니다. 뭐 재산 상태, 수입액, 생활 정도, 경제적 지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뜬금없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절반을 더 깎습니다. 그래서 거의 4분의 1 가량인 2,400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한 줄 요약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인지 청구 및 위자료 청구한 사례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남편하고 아내 서로 교제를 했죠. 이제 서로 만났는데 아이고야 한 달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임신을 알게 된 후에 결혼을 약속하고 내가 책임질게, 반지 선물하고 나랑 결혼해도, 그리고 아내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결혼식 어디 할지, 신혼집 어디 할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아내 부모님이라 했죠. 남편 부모님 만나는 문제는 논의를 하는데 이게 논의에서 그칩니다. 갑자기 2달 뒤에 만남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연락도 두절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남편이요.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남편이 있는데 아내 결국은 자기 애를 지울 수 없어가지고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친정집으로 옮겨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찾아온 거 외에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 이제 출산하고 1달, 2달 자기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아내의 어머니한테 나 남편의 여자친구고 당신들하고 연락이 소원해진 시점부터 동거중이다. 그리고 나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이 남편이 나랑 결혼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정말 뜬금없죠. 그래서 결국 아내 모친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은 남편 집을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갖고 찾아가니까 남편의 모친이 있었겠죠. 당신 아들이 우리 애 배기하고 결혼한다고 해놓고 연락 두절돼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만은 다른 여자 나타나고 결혼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라고 남편 모친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남편 모친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이상합니다. 알고 있어도 표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 모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아내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아내하고 아내 모친이 애 키워야 되니까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게 이거 혼인에 대해서 좀 남편도 설득을 해주고 그다음에 좀 혼인에 대해서 좀 이제 찬성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 남편 모친이 혼인을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문제가 뭐냐? 일단은 애를 낳았으면은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의 출생신고를 위한 혼인신고 좀 해도 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남편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아이에 대한 인지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 소송 과정에서 남편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뻔합니다. 저거 내 자식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기가 차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하니 자녀가 남편의 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이런 소송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은 이게 약혼이라고 봐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뭐 약혼이나 사실혼이나 크게 관계는 없긴 한데 일단 서로 아내 부모님 결혼 승낙하고 예물 주고 받았고 결혼식하고 신혼집 의논했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약혼하고 사실혼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 소개도 안 하고 아내 연락도 피하고 자녀 출생신고 협조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 당신한테 책임 있다 라고 해서 위자료 조금 작지만 700만 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한 인지 청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 A라고 나왔습니다. 남편 친세자지 않습니까? 인지 청구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입니다. 인지 청구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이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정이 되지 않은 양육자,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이 됩니다. 뭐 남편이 애를 버렸는데 남편한테 지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육비도 인정이 됩니다. 과거 양육비 1,000만 원, 장래 양육비 90만 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아내하고 남편이 어떻게 만났냐?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다가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이 참 서울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직장 그만두고 대구에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벌던 돈의 거의 절반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이 대구에서 줄곧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대구로 내려왔으니까 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내하고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 형제 소유의 주택에서 줄곧 동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 소유의 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있었겠죠? 남편이 종전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을 그 형제한테 주고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잘 지내냐고 했더만 문제가 생깁니다. 새벽에 갑자기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문자가 띠링 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새벽기가 밝다 보니까 어이구 이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눈을 뜨고 아내의 핸드폰에 문자를 딱 보았습니다. 뭐가 있냐? 아내의 예전 남친이 잘 자냐? 라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열어서 딱 보니까 아이고야 그 전 남친이 아내한테 사랑하고 내가 평생 책임질게 나한테 돌아와도 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추궁을 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너
너 때문에 서울도 내려와갖고 결혼하고 이래 잘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자들이 남아있냐? 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결국은 결혼 전 선본 남자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 집착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트리거입니다. 이전에 서로 간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경제적 수입이 줄다 보니까 아내가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너 서울에 있을 때 잘 벌었잖아. 그래서 왜 지금은 이거밖에 못 벌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내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 아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전혀 뭐 가게 수익이나 뭐 이제 다른 가게를 또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만 생활비 경제적 부담 떠넘기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적은데 남편이? 그리고 어이씨 결혼해보니까 자산도 별로 없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편이 되게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일단 이 경제적 문제를 타파해야겠다 싶어갖고 아내가 남편한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합니다. 남편도 이제 대구에서 이제 내가 자존감이 많이 무너진 상태니까 결국은 아내의 그 권유에 아이고 좋다 싶어가지고 서울에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말 부부로 살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직장 경력이 서울에서의 직장 경력이 단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벌었던 만큼의 수익을 얻기는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얼마 못 벌고 결국은 이 얼마 못 벌므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집도 구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생활비를 늘어났는데 내가 거의 대구에서 벌던 것만큼만 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생활비만 늘어난 상황이니까 결국 빚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 간의 갈등의 다툼 원인이 뭐였습니까? 경제적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빚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또 다툽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이제 결국은 대구에 있는 짐을 남편이 있는 서울 집에다가 보냅니다. 남편이 나 그렇게 나 너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일을 다시 보내버립니다. 대구 집으로. 그런데 아내가 이거 짐 받아가지고 다시 남편 서울 집으로 보내고 남편이 다시 일을 대구로 보내고 이런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 당신하고 나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당신 폭언, 폭행, 그리고 부양 의무 불이행, 당신 기체 사유로 종료됐고 내 의사에 반해가지고 내 주거지나 사업장에 침입하지 말라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내용증명을 받고 기도 안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생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기가 차갖고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경찰한테 내가 뭐가 문제냐? 이러다가 경찰의 멱살을 잡게 돼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날 석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별거 중에 서로 관계 회복 내지 이제 이거 혼인계약 청산으로 몇 차례 연락하고 대화 시도했지만 합의점 도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혼인기간 중에 이제 남편은 한 3,800만 원 정도를 아내한테 줬고 아내는 또 2,600만 원 정도를 남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으로 왔죠.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남편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파탄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누구한테 있을 것 같습니까? 서로한테 있지. 원고와 모두에게 파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동등하다 해가지고
상방의 위자료 청구 다 기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뭐냐, 여기에 딱 법원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하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불화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얼마를 줬다 했죠? 3,600만 원, 3,800만 원 줬습니다. 이 3,800만 원 준 거에 대해 가지고 아내한테 내 당시하고 사실혼 기간 동안 3,800만 원 썼으니까 이거 돌려 다오,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립니다. 재산분할이 아니라. 그리고 원상회복 청구 주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혼인관계가 성립돼 가지고 지속이 된 이상 아예 이게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에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은 제가 뭐 손해배상 청구나 원상회복 청구는 불가능하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혼인 생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예단 이거 반환 청구하는 거 할 수 없다. 사실혼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다. 당신들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를 했다. 그리고 서로 동거하면서 부부 공동생활도 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사실혼 관계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3,800만 원 돌려달라, 아내가 남편한테 2,600만 원 돌려달라 라고 한 청구에 대해서 모두 기각을 해버립니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예물예단 반환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터넷 글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아예 혼인 의사 없이 그냥 예물예단만 받을 목적으로 요즘 중국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한테 예물을 얼마를 주는 이제 그런 간섭 때문에 이제 그런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고? 아예 혼인 의사가 없을 때가 아니면은 내가 준 예물예단을 반환받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누는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